차량 행렬이 멈춘 곳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숲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율성그룹 타워 앞이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강지훈 회장의 모습은 그가 이룬 제국만큼이나 차갑고 견고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이를 더했고 감정을 읽기 어려운 무표정한 가면을 씌웠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공허한 시면을 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상층에 위치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내면을 밝히지는 못했다. 막대한 부와 절대적인 권력,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줄곧 흑백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폐허 위에서 그는 복수심과 집념만으로 지금의 율성을 일으켜 세웠다. 박민규 비서가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우는 잠시 창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그를 바라보았다. 박 비서는 10년간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쁨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모두 묵묵히 지켜봐온 충직한 그림자였다. 봉투 안에는 그가 1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맨 흔적이 담겨 있었다. 부산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있었지만 희미한 떨림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지우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들었다. 얇은 종이의 감촉이 마치 타는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부산으로 향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KTEX 특실의 안락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의 생각은 오직 과거로만 향했다. 10년 전 행복의 절정에 있던 자신과 그녀 한서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던 아이의 희미한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악몽으로 부서져 내렸다. 지우는 그날 밤에 이를 사고라고 믿어왔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자신들의 차를 덮쳤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다. 아내와 아들은 실종 처리되었고 경찰은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그를 맞았다. 차는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가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서울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낡고 소박한 동네였다. 지우는 이곳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에서 그녀는 10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차는 한 작은 식당 앞에서 멈췄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우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식당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면, 만약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등장이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상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10년의 기다림이었다. 그는 마침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시간이 되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식당 안은 한산했다. 딸랑하고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우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서연, 그의 아내였다. 서연 역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아닌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그 차가운 반응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꿈꿔왔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메마른 입술 사이로 겨우 흘러나왔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들 사이에 10년이라는 거리를 실감하게 했다. 그녀는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여인은 이제 그를 이방인처럼 혹은 위험한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안쪽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나왔다. 엄마, 나 배고파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지훈을 보고 낯선 사람의 등장에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 그의 아들 강민준이었다. 살아있었다. 그의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었다. 벅찬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를 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해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제발. 내가 얼마나 당신과 민준이를 찾아다녔는지 몰라.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은 멈췄어. 이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지훈은 애원했다. 그의 자존심, 회장이라는 지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여자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등 뒤에 숨어 불안하게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성애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걸 되돌려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서연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희망을 조각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라도 있는 것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움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지훈은 자신의 아들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10년 동안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민준아, 내가 네 아빠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만해요. 그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녀의 반응은 지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격렬한 것이었다. 마치 금기된 진실을 건드린 사람처럼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가 이토록 자신을 막아서는 것인지, 왜 아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가 다시 한번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로 결심한 듯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경멸과 단절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말을 골랐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 한마디는 지난 10년간 지훈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지훈의 귓가는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 아이 아빠는 그날 밤 우릴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10년 전의 그날 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로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을 대신해 그들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 그것은 그 어떤 비극보다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져 그저 서연과 자신의 아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다. 더 이상 그에게 해줄 말은 없다는 듯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식당 안쪽으로 몸을 돌렸다. 닫히는 문틈으로 보이는 아이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지훈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혼자 남겨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딸랑거리는 종소리도 바깥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율성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세상을 다 가질 듯한 권력도 잃어버린 가족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완벽한 패배자였다. 그날 밤 자신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구했다. 그 대가로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빼앗겼다. 은인.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다. 그는 가족에게 구원자가 아닌 잊고 싶은 과거이자 위험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섰다. 어둠이 내린 부산의 골목은 낯설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회한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소금물이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10년 전 그날 밤의 무력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의 차가운 한마디는 그의 심장을 영원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알아야만 했다. 10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해낸 은인이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지독하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 부산의 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강지훈은 얼마나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된 채 그는 텅 빈 시선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서연이 던진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심장을 난도질했다. 이 아이 아빠는 그날 밤 우릴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 목소리는 저주처럼 그의 영혼을 올감했다. 박민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운전석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지훈의 무너진 옆모습을 흘깃 쳐다보았다. 지난 10년간 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강철 같은 의지로 자신을 단련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지금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박 비서는 조용히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시간이리라.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울로 돌아가지. 그 짧은 명령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절망, 분노,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무언가.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갈증이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무너지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지훈의 모든 신경은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날의 일을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과 은인이라는 존재는 그 견고했던 믿음에 균열을 일으켰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왜 10년 동안 숨어 살아야만 했을까?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를 원망했다면 차라리 찾아와 뺨이라도 때리는 편이 더 그녀다웠다. 그녀는 그런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여인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위협이 그녀를 짓눌렀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의 야경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을 때 지우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남자는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10년 전 나와 내 아내가 당했던 교통사고 자료 전부 다시 찾아내. 경찰 기록보험 처리 내역 당시 현장 담당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박 비서는 지훈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움직였다. 혼자 남은 지훈은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섰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으로 채워진 이 넓은 공간은 차가운 공허함만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 병을 들어 잔에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편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빗소리가 거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를 완전히 닦아내지는 못했다. 옆자리의 서연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뒷좌석 카시트의 갓난아들 민준이 역시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다. 늦은 밤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을 흥얼거렸다. 그때였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의 불빛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너무 가까이부터 따라오고 있었다. 지우는 속도를 조금 높여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그 차 역시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그가 긴장하며 핸들을 꽉 잡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쏘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이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피할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서연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쳤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온몸을 꿰뚫는 듯한 고통 부서지는 유리 파편 화약 냄새와 뒤섞인 비릿한 피 냄새.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자신들의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아니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사고 현장을 유령처럼 맴돌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그리고 지우는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충격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치부했던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검은 세단과 그림자.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연과 민준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그들을 구해준 은희는 누구일까? 그 역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율성그룹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원들의 보고가 그의 귀에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의 삼촌이자 그룹의 부회장 강태식이었다. 강태식은 온화한 미소와 인자한 풍모로 그룹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10년 전 지훈이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쓰러졌을 때 회사를 지탱하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도 강태식이었다. 지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박 비서를 불렀다. 어제 지시한 건 어떻게 돼가고 있지? 박 비서는 밤새 정리한 듯한 자료를 내밀었다. 당시 경찰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사건 담당 형사가 얼마 뒤 갑자기 사직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 형사 찾아내. 어디에 있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의 최초 목격자나 주변 CCTV 기록도 다시 확인해봐. 10년 전 자료라도 율성의 정보력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을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한 맹수와 같았다.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강태식 부회장님께는 이 사실을...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그를 가로막았다. 아무에게도 알려선 안 돼. 특히 삼촌에게는.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되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도록. 그의 단호한 명령에 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거대한 무언가와 싸움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싸움에서 유일한 창과 방패가 되어야 할 터였다. 박 비서가 나가고 지훈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10년간 원수의 품 안에서 살아온 셈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성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막 되찾은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한서연과 강민준. 그는 그들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켜내야만 했다.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의 실체를 밝혀내고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했다. 지훈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박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나다. 한 가지 더. 부산에 있는 내 아내와 아이를 감시, 아니 보호할 사람을 붙여. 절대 들키지 않게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슬픔과 회한의 시간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10년의 진실을 향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하루는 이제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어 그곳에서 끝났다. 그의 집무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는 엄마의 밥상, 주변을 비추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박민규 비서가 고용한 전직 국정원 출신 요원들은 식당 건너편 건물에 위장 사무실을 차리고 그림자처럼 모자의 일상을 기록하여 그에게 보고했다. 화면 속에서 한서연은 지훈이 기억하는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아들 민준이를 챙기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지우는 스크린 너머로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다. 아들 민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며 투정을 부리는 모습, 친구들과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모습, 식당 한쪽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까지. 지우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난 10년간 단 한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왕국의 외로운 왕이었고 그의 아들은 그가 모르는 작은 세상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며칠간의 관찰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그 남자가 나타났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서연이 은인이라고 불렀던 남자. 그는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40대 남성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삐걱거리는 문을 손보고 무거운 쌀자루를 창고로 옮겼다. 서연은 그에게 어떤 경계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함께 헤쳐온 전우나 가족에 가까워 보였다. 지우는 가슴을 짓누르는 질투심을 애써 억눌렀다. 저 남자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없었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것이다. 학교를 마친 민준이가 식당으로 달려 들어오며 외쳤다. 아저씨,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품에 안겼다. 남자는 무뚝뚝하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지훈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남자를 보며 저토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가 아닌 아저씨라는 호칭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위안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최진혁이었다. 박민규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10년 전 명예퇴직한 전직 경찰이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경찰을 그만둔 시기는 지훈의 사고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현재 인근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과거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지훈은 최진혁과 민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최진혁은 아이에게 글러브를 끼워주며 캐치볼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도 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친구이자 보호자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지우는 자신이 한 번도 해줘 본 적 없는 역할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내는 최진혁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식당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 앞에서 보였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최진혁은 묵묵히 아이의 말을 들어주며 반찬을 집어주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훈이 그토록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는 스크린의 전원을 꺼버렸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민준이에게 자신이 아버지임을 알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견고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최진혁이라는 남자는 그 세상의 기둥이자 방패였다. 그가 서연과 민준이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10년 전의 그 위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일까? 최진혁은 그저 평범한 은인이 아니라 거대한 위험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파수꾼일지도 모른다. 지우는 다시 화면을 켰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의 영상이었다. 식당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차량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살피는 남자. 현장 요원들이 보내온 보고였다.
그들은 지훈이 사람을 붙이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존재했다. 누군가 역시 서연과 민준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식당 밖으로 나온 최진혁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골목길 어귀에 정차된 낯선 차량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한 노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맹수의 감각을 지닌 숙련된 사냥꾼 혹은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짧게 혀를 차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훈은 알 수 있었다. 저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과 민준이의 평화로운 일상은 저 남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끓어오르는 질투와는 별개로 최진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경외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그는 가족을 지켜냈다. 어쩌면 그에게서 아내와 아들을 되찾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맞서 싸우고 있는 적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 위협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박민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진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경찰 시절 그가 맡았던 사건 동료들의 평판, 그리고 10년 전 그가 갑자기 사직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내. 또한 지금 부산에 있는 감시조에게 명령해. 최진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더 조심하되 그가 경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라고.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토록 평화로워 보이는 장면 뒤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는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이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공격을 시작할 때였다. 율성그룹 부회장 강태식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공간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대적인 차가움 대신 묵직한 고가구와 동양화가 어우러져 원숙한 권위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강태식은 능숙한 손길로 차심을 우려내며 맞은편에 앉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 회장이 최근 부산을 다녀왔고 그 직후 1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태식의 찻잔을 따르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멈춤을 의식하지 못한 척 다시 부드러운 손길로 찻잔을 채우고 향을 음미했다. 그 아이가 결국 찾아냈구나. 10년이면 잊을만도 하건만 그 지독한 집념은 아비를 쏙 빼닮았어. 강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뇌리에는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설계했던 그 밤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궁창에 숨어 조용히 살아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조카인 강지훈이 그들을 찾아낸 이상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한번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고야 마는 녀석이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의 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이제는 경고를 보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는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한 경고를. 며칠 뒤 율성그룹은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훈이 직접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한 환경단체가 신약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은폐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다는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 율성의 해명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최종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고 관련 자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율성그룹 전체가 창립 이래 최대의 신뢰 위기에 직면한 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임원들은 당장의 위기를 수습할 대책을 내놓으라며 지훈을 압박했다. 모두가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지만 지훈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설계였다.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태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회장,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 자네의 과감한 추진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때로는 신중함이 더 중요한 법일세. 이번 사태로 그룹이 입은 손실이 막대해. 주주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셈인가.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로 쏠렸다. 강태식은 교묘하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삼촌의 의도를 꿰뚫어 들어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낸 경고였다. 과거사에 대한 집착은 너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외부의 공격입니다. 누군가 율성을 흔들기 위해 비열한 수를 쓴 겁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술렁이던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은 진정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박민규 비서를 불렀다. 언론의 허위 정보를 제보한 환경단체의 배후를 추적해. 자금 흐름 관계자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파헤쳐. 박 비서의 팀은 밤낮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해당 환경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곳이 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의 소유주를 추적해 올라가자 희미하게나마 강태식의 오랜 측근 중 한 명과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되었다. 꼬리는 잘렸지만 짐승의 냄새는 지울 수 없었다. 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관계도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역시 삼촌이었다. 그 온화 한 가면 뒤에 저토록 추악한 탐욕을 숨기고 있을 줄이야. 그는 자신을 율성의 후계자로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삼촌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그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 위해 곁에 머물렀던 늑대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사고는 지훈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던 강태식의 소행이었다. 그리고 서연과 민준이는 그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기에 혹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이기에 10년간 숨어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최진혁이라는 남자는 아마도 그날의 진실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터였다. 지훈은 이제 자신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쪽에서는 율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적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되찾아와야 했다. 두 개의 전쟁은 결국 하나의 목표 강태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부산의 CCTV 영상을 연결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순수한 모습이었다. 저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강태식의 경고는 오히려 그의 잠자던 투쟁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박비서, 바이오 프로젝트 전면 중단하고 철수 준비를 시작하게. 그리고 손실액을 전부 계산해서 보고해. 지훈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박비서는 놀라 반문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의 모든 것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이대로 포기하시면.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큰 것을 잡기 위해선 작은 미끼를 버릴 줄도 알아야지. 지금은 한 발 물러설 때다. 저기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공격할 최적의 기회니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방역을 준비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팔 하나를 내주고 적의 심장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율성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강태식은 회의장에서 지훈의 결정을 개탄하며 그의 무능함을 질책했지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오만한 조카가 마침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이 의도한 정교한 위장이었다. 그는 적의 시선을 기업 분쟁에 묶어두고 자신은 조용히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한서연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10년 전 그 밤의 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번에는 식당으로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매일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근처 시장에 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 시장 입구의 한적한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모습의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든 채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지훈의 모습에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사냥해온 포식자와 마주친 초식동물 같았다. 왜 또 온 거예요? 제발 그냥 가요. 우리 좀 내버려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도망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나 이제 알아. 10년 전 그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가는 사람도 있어. 지훈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적이 아니라 같은 위협에 맞서 싸울 동지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오히려 서연의 공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알면 더더욱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당신이 다시 나타났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숨만 쉬고 살았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눈물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은 달라요. 당신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아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야. 당신이 나타난 것 자체가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요. 그녀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등장이 그녀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그의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당신 아이요, 민준이는 지난 10년간 최진혁 씨가 목숨 걸고 지켜온 아이예요. 당신은 그 아이를 지켜줄 자격이 없어요. 서연의 잔인한 말은 계속되었다. 당신은 그 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 못하죠.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자의 얼굴을 본 적 있어요. 나는 봤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진 차 안에서.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요. 난 절대로 그 악몽을 다시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난 당신도 버릴 수 있어. 그녀의 고백은 지훈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범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다. 자신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 끔찍한 순간을 그녀는 10년간 홀로 안고 살아왔다.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약속도 해줄 수 없었다. 제발, 당신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날 사랑했다면 우리를 그냥 잊어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우릴 지워줘요. 그것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연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린 채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세운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두려움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벽이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을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한다. 그녀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그녀의 곁으로 단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로 돌아온 지훈을 박민규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맞았다. 회장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최진혁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지훈이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 비서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최진혁은 단순한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시 그는 사고 관할 경찰서의 서장이었습니다. 경찰 내에서도 최연소 총경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서장,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일개 형사가 아니라 사건의 지휘 책임자였던 것이다. 박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더 이상한 점은 회장님의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된 지 불과 며칠 뒤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거나 혹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최진혁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상부의 압력으로 사건을 덮어야만 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경찰직을 버리고 서연과 민준이를 보호하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나 은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핵심 증인이었다. 지훈은 최진혁의 프로필 사진을 노려보았다. 무뚝뚝하지만 강직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 서연이 그토록 의지하고 민준이가 따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저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10년간 약속을 지켜온 것이다. 지훈은 결심했다. 서연이 만든 벽을 넘을 수 없다면 그 벽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찾아가야만 한다. 박 비서 최진혁을 만날 자리를 마련해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조용히.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두 남자가 직접 대면할 시간이 되었다. 한 명은 가족을 잃고 복수를 꿈꾸는 왕.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지켜온 은둔자. 그들의 만남이
앞으로의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최진혁을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했다. 강태식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접촉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박민규는 최진혁의 동선을 며칠간 분석한 끝에 그가 매주 일요일 새벽 인적이 드문 저수지로 낚시를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이야말로 두 남자가 아무런 방해 없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약속된 날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강지훈은 먼저 저수지에 도착했다. 물안개가 자욱한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했고 주변은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그는 이곳의 정적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트럭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려와 멈춰 섰다. 최진혁이었다. 최진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낚시터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주변의 지형과 동태를 날카롭게 살폈다. 그의 몸에 밴 경계심은 평범한 낚시꾼의 것이 아니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야생동물처럼 발달해 있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에야 그는 낚싯대를 들고 지훈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두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한 명은 값비싼 코트 차림에 도시의 냉정함을 두른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낡은 작업복에 세상의 풍파를 새긴 전사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진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안개처럼 낮고 축축했다.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연이와 아이에게는 접근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10년 만에 나타나 평화를 깨뜨린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저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들을 지켜왔다는 것 알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거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지난 10년간 당신은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빴겠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최진혁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지훈을 돈과 권력만 믿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부자로 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핵심을 찔렀다. 최진혁 씨, 10년 전 당신은 평범한 형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의 서장이었더군. 그리고 내 가족의 사고가 종결된 직후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지. 당신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야. 당신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야. 그 말에 최진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자신의 과거를, 그것도 경찰서장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을 거요. 내 아내와 내 아들,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요. 그 배후가 내 삼촌 강태식 부회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강태식의 이름이 나오자 최진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지훈을 다시 보았다. 단순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적의 심장부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진혁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비밀의 무게를 떠올렸다. 당신 말이 맞소. 그날 밤은 사고가 아니었어.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지. 최진혁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 너무나도 깔끔하게 처리된 현장, 엇갈리는 증언들. 하지만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단순 사고로 종결하라는 압력이 내려왔어. 그 압력의 배후에 율성그룹이 있다는 것도.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먼 수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고민했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다
내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그들의 개가 될 것인가? 그러다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서연 씨와 아이를 보았어. 범인들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몰랐지. 그 순간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 최진혁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서연과 민준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고 병원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지난 10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며 그들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대신 살아남은 자들을 지키기 위한 그의 최선의 정의였다. 강태식은 보통 인물이 아니오. 그의 손은 정계와 법조계 깊숙이 뻗어 있어.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당신 역시 10년 전 그 밤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최진혁은 경고했다. 그것은 지훈을 시험하는 말이기도 했다. 과연 이 남자가 그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훈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최진혁 서장. 당신은 그들의 방식을 알고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힘이 있어. 당신이 가진 정보와 내가 가진 자원을 합치면 우리는 강태식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그 세상을 만들어주겠어. 지훈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진혁은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훈에게서 10년 전에 무력했던 젊은이가 아닌 자신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고독한 맹수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좋소. 하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오. 나는 서연이와 민준이를 위해 싸우는 거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내 손으로 당신을 먼저 처단할 거요. 최진혁은 마지막 경고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동맹의 악수라기보다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맺는 위태로운 계약과도 같았다. 지훈은 그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두 남자의 소나기에 들어간 힘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공동의 적을 향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내 가족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그게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요.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두 남자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 명은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다른 한 명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저수지의 물 한 개가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두 남자의 동맹은 율성그룹 타워에 불빛이 닿지 않는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창고에서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이곳을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작전실, 워룸으로 개조했다. 한쪽 벽면에는 강태식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아날로그 시대의 형사였고 강지훈은 디지털 시대의 전략가였다. 최진혁이 사람의 표정과 직감으로 범인을 추적했다면 지훈은 데이터의 흐름과 통계 속에서 적의 약점을 찾아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강태식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겠다는 목표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신중한 놈이요.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먼저 그의 굴을 흔들어 놈이 스스로 밖으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하오. 최진혁이 10년 묵은 수사 파일들을 넘기며 말했다. 그의 경험은 지훈이 가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적의 성향과 행동 패턴을 예측하게 해주었다. 지훈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유령을 하나 만들어내야겠군.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기록에는 없는 가상의 목격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식의 범행을 도왔던 트럭 운전사가 양심의 가책으로 혹은 돈을 노리고 이제 와서 입을 열려고 한다는 시나리오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옛 경찰 인맥 중 부패했지만 입이 무거운 정보원을 통해 이 거짓 소문을 흘리기로 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우연히 들은 이야기처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10년 전 율성가 사고 그거 운전자 놈이 요즘 돈이 궁해서 입을 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와 같은 식의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여야 했다. 그와 동시에 지우는 박민규를 통해 해외에 유령 계좌를 개설하고 강태식이 관리하는 비자금 중 일부를 해킹하여 그 계좌로 소액 송금했다. 마치 협박범이 돈을 요구하고 강태식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조작이었다. 이제 미끼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여우가 과연 이 미끼를 물 것인가? 며칠 뒤 강태식은 자신의 오랜 정보원인 현직 경찰 간부로부터 문제의 소문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 이제 와서 불거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소액이 인출되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에 하나 정말로 살아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불씨였다. 그는 절대 그런 위험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약점 중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 이 목격자를 영원히 침묵시키기로 결심했다. 강태식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감정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부회장님. 그는 강태식이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마다 고용하는 해결사 그림자라고 불리는 남자였다. 처리할 사람이 하나 생겼다. 10년 전 그 트럭 운전사. 살아 돌아왔다더군. 찾아내서 깨끗하게 처리해. 그 통화 내용은 워룸의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지훈과 최진혁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드디어 여우가 덫에 걸려들었다. 이제부터는 그림자를 추적하여 그가 누구와 접선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여 강태식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모두 밝혀내는 일만 남았다. 박민규가 이끄는 특수추적팀이 그림자의 뒤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었다. 그림자는 프로였다.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동선을 복잡하게 꼬며 미행을 따돌리려 했지만 율성의 최첨단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추적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림자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가상의 목격자를 찾기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룸살롱으로 들어갔다. 워룸의 스크린에는 추적팀이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룸 안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남자가 더 와 있었다. 최진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치를 떨었다. 한 명은 10년 전 자신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넣었던 당시 경찰청의 고위 간부였고, 다른 한 명은 강태식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며 모든 범죄의 뒤처리를 담당해온 부패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그들은 강태식의 가장 튼튼한 방패막이이자 추악한 범죄의 공모자들이었다. 그림자는 그들에게 강태식의 지시를 전달했다. 10년 전 운전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관련자들의 입을 다시 한번 단속하고 필요하다면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길 원하십니다. 그의 말에 두 남자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10년 전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목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섬뜩한 대화가 오고 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통제 하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지훈과 최진혁의 거미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들이 바로 저들이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두를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이 녹취 파일을 이용해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마침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강태식의 목을 조일 것이다. 최진혁은 착잡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선배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이 저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였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다. 이제 그물만 걷어 올리면 되겠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자 스스로 자신의 방패와 창을 모두 노출시켜 버렸다. 이제 두 남자는 의심과 불신을 넘어 완전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10년 전 그 밤의 완전한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워룸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과 최진혁은 룸살롱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 안에는 강태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1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증언해줄 살아있는 혀가 필요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식의 해결사 그림자가 되었다. 박민규의 추적팀은 그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했고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가 혼자 있는 순간을 포착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자는 어두운 취조실로 개조된 워룸의 작은 방 차가운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림자는 예상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온갖 험한 일을 겪어온 전문가였다. 어설픈 협박이나 회유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최진혁은 그런 그를 다룰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10년 전 사건 파일과 이번에 녹취된 파일을 그의 눈앞에 던져주었다. 강태식은 이미 자네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네. 최진혁은 그림자와 공모자들 간의 대화 녹취를 들려주었다. 그 안에는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을 그림자의 단독 범행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네는 그저 꼬리일 뿐이야. 위험해지면 언제든 잘려나갈 꼬리. 강태식의 충견으로 살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썩을 텐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을 텐가. 그림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강태식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도. 지훈은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의 가족에겐 우리가 마련한 안전한 해외 도피처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소. 당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조건에. 선택은 당신 몫이오. 결국 그림자는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식은 서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전화로 최종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실수 없이 처리해 사고사로 완벽하게 위장하도록. 강지훈, 그 오만한 녀석과 그 핏줄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의 눈에는 형에 대한 오랜 열등감과 조카에게 회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탐욕이 불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젊은 강지훈은 행복에 겨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막 율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계약을 성공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삼촌인 강태식의 신중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얻어낸 결과였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이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적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이 그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였고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돌진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양쪽에서 완벽하게 계산된 시간에 덮쳐오는 군사작전과도 같은 공격이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고 세상은 암전되었다.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결과를 확인했다. 운전석의 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미동도 없었고 조수석의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사고로 위장한 뒤 떠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뒷좌석의 갓난아이가 희미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림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강태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핏줄까지 모두 없애라는.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아쉬운 듯 혀를 차며 부하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서둘러 사라졌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최진혁이었다.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그는 비번이었음에도 관내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수많은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현장이 너무나도 인위적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타이어, 자국 충돌각도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부서진 차량을 살피던 중 기적을 발견했다. 조수석 에어백과 좌석 사이에 생긴 작은 공간 덕분에 서연은 의식을 잃었을 뿐 치명상은 피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놀랍게도 거의 다치지 않았다. 최진혁이 그들을 구출하려던 순간 그의 무정의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경찰청 고위 간부의 목소리였다. 최 서장, 그 사고는 단순 빗길 교통사고야. 현장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사건 바로 종결해. 예. 최진혁은 그 지시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이 개입된 범죄, 은폐였다. 그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불의에 눈 감고 출세 가도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무고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는 피투성이 속에서도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오랜 경찰로서의 신념과 양심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범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정의로운 범죄자가. 그는 믿을 수 있는 부하 몇몇에게만 지시하여 서연과 아이를 비밀리에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 그리고 인생을 걸고 거대한 권력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가 10년간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시작이었다. 취조실의 그림자는 모든 증언을 마쳤다. 워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10년 전 그 밤의 진실을,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과 삼촌의 추악한 배신, 그리고 한 남자의 영웅적인 희생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최진혁은 묵묵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날 밤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그 진실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거의 끝났음을 직감했다. 복수의 칼자루는 이제 온전히 강지훈의 손에 쥐어졌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적을 향한 냉정한 사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망설이거나 고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심판할 것이다. 박비서, 삼촌의 일정 가장 가까운 공식 행사가 언제지? 그의 목소리는 강철이 마찰하는 소리처럼 섬뜩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는 그림자의 자백과 녹취 파일을 무기로 강태식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다. 익명의 제보가 국세청과 검찰에 접수되었고 강태식의 비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경찰 간부와 부패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내부 감찰과 언론의 폭로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신세가 되었다. 강태식은 사면촉에 몰렸다. 10년간 굳건했던 자신만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믿었던 신복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의 아내와 아들이 10년 만에 그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성을 잃은 강태식은 마지막이자 가장 추악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강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는 남은 하수인들을 모두 긁어모아 부산으로 보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아이 강민준이었다. 그날 오후 부산의 작은 식당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최진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민준이를 낚아채 사라졌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절규는 텅 빈 골목에 허망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워룸에 있는 지훈의 전화가 지옥의 소리처럼 울렸다. 최진혁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민준이가, 녀석들이 민준이를 데려갔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해랬다. 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분노로 변했다. 바로 그때 그의 다른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식이었다. 내 조카 지훈아, 이제야 게임이 좀 공평해진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식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네가 가진 모든 증거, 그리고 율성그룹 회장 자리. 그것들을 가지고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꼼수를 부리면 네 아들놈은 바닷속 물고기밥이 될 줄 알아라. 전화가 끊어지고 워룸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최진혁은 당장이라도 혼자 뛰어들 기세였지만 지훈이 그를 막았다. 진정하시오. 이건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오. 저놈은 이성을 잃었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져야만 하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인천항 제7부두의 위성사진과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강태식은 정문을 통해 내가 오기를 기다릴 거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길로 들어간다. 최진혁 씨, 당신은 당신의 팀과 함께 동쪽 배수구를 통해 침투해서 소란을 피워주시오. 내가 아들을 구출할 시간을 벌어줘야 하오. 지훈은 전략가였고 이곳은 그의 전쟁터였다. 최진혁은 지훈의 계획을 듣고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젊은 경영자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최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놈들의 시선은 내가 모두 빼앗아오지. 당신은 반드시 민준이를 구해내시오. 인천항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최진혁과 박민규가 이끄는 소수의 정계팀이 어둠을 틈타 창고 단지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소음기 달린 총을 이용해 외부 경비를 소리 없이 제거하며
작전 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했다. 약속된 시간에 최진혁의 팀은 창고 단지에 변전실을 폭파하여 모든 전력을 차단하고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큰 소란을 일으켰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쪽으로 쏠린 사이 지훈은 반대편인 서쪽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홀로 창고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어둠과 화약 냄새 그리고 고함 소리로 가득했다. 지훈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그림자를 따라 이동하며 강태식이 민준이를 붙잡고 있을 중앙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내 낡은 철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강태식의 불안한 목소리와 민준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지훈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강태식은 총을 든 채 겁에 질린 민준이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내 조카.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그는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아이의 머리에 구멍을 내버릴 테다. 민준이는 자신을 구하러 온 낯선 남자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에서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지훈은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구하러 왔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는 강태식을 향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삼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졌어요. 아이를 놔주시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보죠.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는 강태식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이성을 잃은 자에게는 위협보다 회유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강태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닥쳐, 내 놈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가 방아쇠에 힘을 주는 순간 지훈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수정 재떨이를 그의 얼굴을 향해 전력으로 집어 던졌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강태식의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했고 아이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약해졌다. 지훈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강태식을 덮쳤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탕천장을 향해 총알이 발사되었다. 지훈은 총을 멀리 걷어차 버리고 분노가 담긴 주먹을 강태식의 얼굴에 내리꽂았다. 그는 더 이상 율성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강태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최진혁의 팀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지훈은 쓰러진 삼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구석에서 떨고 있는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민준아,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지훈은 떨리는 팔을 뻗어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천이었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곧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품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10년 전 그 밤 그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구해냈다. 그것은 그의 길고 긴 악몽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자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인천항의 총성은 멎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식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피로와 먼지로 뒤덮인 창고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들 민준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아내 한서연이 구급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과 안도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10년간의 기나긴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거대했다. 율성그룹 부회장의 납치극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 박민규와 율성의 법무팀 홍보팀은 밤새도록 움직여 모든 언론 보도를 통제했다. 대중에게 알려진 이야기는 경영권 찬탈을 노린 부회장의 비리와 이에 저항하는 회장 가족에 대한 납치 시도라는 진실의 일부만을 담은 각본이었다. 추악한 과거는 수면 아래에 묻혔다. 모든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며칠 뒤, 지우는 최진혁을 처음 만났던 저수지에서 그와 다시 마주섰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경계심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선택과 희생을 이해하는 남자들 간의 묵묵한 존중만이 흐르고 있었다. 최진혁은 강물에 낚싯대를 던지며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소. 약속은 지켰고 가족은 당신 곁으로 돌아갔으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묻어났다.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율성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최진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보답은 무슨? 나는 그저 내 양심의 빚을 갚았을 뿐이오. 당신이 진짜 해야 할 보답은 다시는 그들을 놓치지 않는 거요. 훌륭한 회장이 되기 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시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요. 그는 낚싯대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평범한 낚시꾼의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도 위대해 보였다. 며칠 뒤 지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화려한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엄마의 밥상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식당 안에는 서연과 민준이 단둘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가장을 기다린 것처럼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짓 없이 마주 앉았다. 지우는 섣불리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서연이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공포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증오와 원망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상실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녀의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는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물어봐 주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민준이를 잃을까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이는 말없이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그날 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을 품에 안고 괜찮다고 속삭여주던 목소리와 뜨거웠던 눈물을 기억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지훈의 뺨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저씨, 아파요.
그 작은 한마디에 지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지우는 율성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더 이상 일 중독자처럼 살지 않았다. 서연과 민준이는 부산의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평범한 집이었다. 그들은 아직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서로에게는 아직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했다. 지우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민준이의 학교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했다. 서연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지훈에게 웃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지훈은 아직 자전거가 서툰 민준이의 뒤를 잡아주며 함께 달렸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두 남자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서툴지만 함께 나아가는 부자의 모습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잠시 멈춰 서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 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진짜 인생은 그의 제국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오후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왕이 아니라 한 여자와 한 아이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단 하나의 왕관이었다.